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그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일은 사실 조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조금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50대 이후에는 회사에서 이제 퇴임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회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너무 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저는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조훈희 교수라고 합니다.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활동을 하면서 현재 지금 부동산 투자 및 컨설팅 회사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도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으시는데요. 그렇게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50대 이후에 굉장히 불안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50대 이후에는 회사에서 이제 퇴임을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올 소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게 되시는데요. 그 수익형 부동산에 보시면은 대부분 아마 1, 2억 정도 소자본으로 투자를 해보시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1, 2억이라는 돈이 대부분 퇴직금 금액에서 나온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퇴직을 하자마자 바로 그 금액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일은 사실 조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바로 1, 2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나는 상품은 아니거든요. 부동산 투자라는 건 아시다시피 되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직업이 없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이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굳이 빨리 투자 물건을 찾으시기보다는 50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몇 세 인생이라 그러죠? 100세 인생, 이제 더 넘어서 120세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50세라고 해도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닙니다. 60세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미 다 건강하신 거는 아마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 지역을 둘러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지역을 보시다 보면은 1억 이하의 물건도 아마 눈에 들어오실 거고, 2억 이하의 물건도 들어오실 거고, 아니면 그 투자 상품 안에서 상가가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피스가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과 지역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단을 올라가듯이 투자 공부를 하셔도 아마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거를 옆에서 봐왔어요. 특히 이제 퇴직금을 받자마자 불안한 마음에 바로 이제 월급을 갖다 주고 싶은 마음에 월세가 나오는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분양 상가라든지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이 다 나쁜 상품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지역이나 그 건물의 입지를 차근차근 살펴보지 않고, 심지어 거기 있는 임차인이 누군지도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몇 억을 넣으면 월세 얼마를 받을 수 있어요,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다 라는 광고만 보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근데 회사 월급이야 회사가 지속되는 한 따박따박 매월 나오는데 임차인들이 매월 따박따박 월세를 내느냐, 그거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임차인이 없는 상가나 임차인이 없는 지식산업센터를 계약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를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여기에 예상 월세는 월 400입니다, 월 30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시장에서 스스로 둘러보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 사례도 있었는데요. 제 주변에 역시나 이제 50세 후반이셨어요. 50세 후반의 분들이 이제 퇴직을 하시고 오피스텔을 분양받으셨습니다. 물론 짓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을 받으셨고, 거기서 얘기하는 예상 월세가 한 월 150만 원 정도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 분양가는 2억 후반, 한 3억 정도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고 났더니 그 주변에도 역시나 수많은 오피스텔들이 공급이 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직접 그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서 월세가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진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거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래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이렇게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 상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상가라는 거는 맨 처음에
상점이 들어오고 그 상점들이 모여서 상권이 형성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짧게는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고 길게 거의 5년에서 10년까지 바라봐야 되는 일인데, 만약 큰 돈을 들여서 상가를 분양받았다. 근데 예상처럼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오랜 시간 상권이 숙성되는 기간을 아마 기다리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손해를 보고 파시는 경우도 제 주변에서 종종 목격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믿고 부동산을 투자를 했다가라는 아마 조금 어려운 실수를 하게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스스로 지역과 입지를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회사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이라면요, 너무 우선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도 내 멘탈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운동 경기에서는 항상 지게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급한 마음에 빨리 무언가를 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만 듣고 어디를 갑자기 투자했다. 그러면은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동산 투자라는 게요, 단순히 부동산을 사는 행위만 투자가 아니라 부동산을 사서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그 건물을 관리하고 마지막에 팔아서 이익이 나는 전체 과정을 우리는 투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디 사야 할까에만 너무 초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거는 시간이 급박하신 분들일수록 더 거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투자하실 때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50대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요. 고루한 얘기 같지만 도서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된 책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고 현장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 농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농구 경기장에 갑자기 들어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전에 농구에 대한 규칙과 룰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론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축적시켜서 만들어 놓은 것이 책입니다. 책을 한 권 쓰는데 보통 며칠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요. 며칠 이상의 시간에 그 모든 경험이 다 축적되는 겁니다. 그 경험이라는 건 한 10년, 20년 동안 그 투자자들이 실제로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맨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에 책을 꼭 읽을 것을 권합니다. 그러면은 책을 딱 한 권 읽고 또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거는 내가 잘 모르는데 용감한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시중에 나오는 책은 거의 다 읽습니다. 지금도 부동산에 대한 책은 거의 다 읽고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이미 알지언정 계속 읽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습득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이론과 경험을 먼저 습득하고 그 다음에 한 번씩 둘러보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물론 책 안에서 어디를 사야 좋다, 뭐 어디가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쓰여진 시기와 지금 시기는 전혀 다르고요. 그 책을 쓴 사람과 그 책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요. 시대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경제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너무 맹신하지 말고 그 책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현실과 자기 상황에 반영을 해서 한 번씩 대비를 해보시면은 아마 부동산 투자 실력을 쌓으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때 항상 여쭤보시는 게 저평가된 물건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는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평가된 물건은 앞으로도 저평가일 것이다. 시장에서 저평가된 물건은 저평가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가격은 한 명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요자들이 가격을 확인하고 가치를 측정한 다음에 가격이 매겨지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한 명이 가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낮은 데는 낮은 이유가 있고 가격이 높은 물건은 높은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동산을 찾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지역 안에서 가장 비싼 지역에 먼저 가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지역에 가보면은 뭐 아파트는 오래될 수 있습니다. 뭐 재건축을 하는 지금 뭐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도 오래돼 있지만 가격은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요소를 하나씩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이 아파트는 왜 가격이 비쌀까를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 반대로 가격이 제일 싼 아파트도 그 지역에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왜 싼지 하나하나 이유를 또 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두 가지 가장 비싼 아파트,
가장 싼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나열을 해보시면은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는데 조금 더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보 투자자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역은 우선 자기 지역에서 먼저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멀리 가기가 너무 힘드실 겁니다. 익숙한 지역부터 한 번씩 보시는 게 그래도 마음적으로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지역이 제일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는 지역은 다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구로 또 한번 가보세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구, 옆에 있는 구, 이렇게 서울시에 있는 여러 개 구를 가보거나, 만약 내가 서울에 투자하기 조금 어렵다, 금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경기도에 있는 지역을 하나씩 둘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마 둘러보시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거예요. 하루에 아파트 단지 한 3-4개만 봐도 굉장히 다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가족들과 나들이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생소한 지역, 내가 그래도 가보지 않은 지역에 가서 부동산 임장을 해보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마 네이버 부동산이나 호갱노노 이런 어플은 다 보실 거예요. 그 어플 안에 보면은 지하철과의 거리, 학교의 거리, 학교는 뭐가 있고 주변에 어린이집이 뭐가 있고, 그리고 지도를 펼쳐보면은 그 옆에 숲이 있고 아니면은 공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오피스 업무시설하고 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 개 구역에서 그래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는 방법은요, 한 아파트에 대한 특징을 다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특징에 있어서 편한지를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이, 즉 수많은 대중이 그 특징을 편애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추려질 겁니다. 지하철역이 가까운 곳, 아니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에 안전한 곳, 즉 학교가 가까운 곳이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단지가 커서 관리비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곳,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대중적으로 좋아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아파트가 그래도 조금 더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적은 아파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을 좀 만나보면은 그분들의 특징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을 왜 갈까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겠죠? 여기서부터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근데 초보자는 의사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제가 아픈데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의사는 도대체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팔이 부러져서 아픈 건지, 소화가 안 돼서 아픈 건지, 아니면은 어디에 상처가 나서 아픈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투자 고수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히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는데 팔이 부러진 것 같고 오른팔로 디뎠는데 어느 쪽이 너무 아픕니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이렇게 명확히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에 대한 목표를 세울 때 고수들은 그 목표가 명확합니다. 내가 수익률 몇 프로 이상의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서 앞으로 매매 차익이 얼마 이상 나면은 나는 팔고 나와야지,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투자의 기준이 저는 그냥 돈을 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는 절대 못 파실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절대 팔지 못하고, 오히려 떨어질 때 파십니다. 왜냐하면 본래의 목적이 뭐였어요? 돈을 벌고 싶은 거였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내가 산 것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목적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쌀 때 사고 싸게 파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또 고수 투자자와 초보 투자자의 두 번째 차이는 돈을 쉽게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초보 투자자일수록 내가 갑자기 1억이 생겼다, 아니면 1억을 모았다라고 하면은 1억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를 해서 이익을 얻기 바라는데, 투자 고수일수록 레버리지를 활용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즉 1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1억을 한 개 상품에 전체 다 투자를 하지 않고 그거를 비율별로 나눠서 투자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라고 해서 전체 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도 투자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는 것을 대비해서, 혹은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대비해서 일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보 투자자와 투자 고수의 차이는 내가 얼만큼 리스크를 인지하고 그거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내가 금리를 예를 들어 5%에 샀다. 그러면은 금리가 7%, 9%까지 올라갔을 때 이자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확인을 해보고 그것에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고요. 물론 월세도 내가 예전에는 50만 원 받았는데
30만 원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또 그만큼 떨어지는 만큼의 현금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자일수록 의외로 전체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부자 보고서를 봐도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보다 의외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번 부자일수록 현금 보유율이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단순히 투자 상품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게 아니라 현금과 투자 상품 이렇게 비율을 맞춰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전에, 즉 계약을 하기 전입니다. 저는 그래도 한 4가지 정도는 집중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행동인지를 한번 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러면은 법률적이면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집을 살 때로 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뭐 법무사가 등기를 치고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누가 합니까?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사무실에서 아마 위임해서 할 거예요. 그 안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어떤지, 상가를 투자한다라면 뭐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어떤지, 그리고 건물에 투자한다라면 이 건물이 합법적인 건축물인지, 이런 내용은 당연히 보셔야 인수를 하신 이후에도 법률적인 리스크를 줄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법률적인 내용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한번 꼭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장을 안 보고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현장을 보라는 이유는 물론 그 건물과 내부를 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물리적으로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보일러가 잘 나오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하게 생활을 하시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 아파트 지역에 갔다라면은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전반적으로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둘러보시면서 이 아파트에 좋지 않은 환경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은 좋은 환경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정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공인중개사 사장님께 여쭤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변 미용실이나 식당에 가서 여쭤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환경적인 부분도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는 이 부동산을 샀을 때 내가 재무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무리해서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싼 아파트를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의외로 비싼 아파트를 샀을 때 이자가 오르거나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투자를 한 본인한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투자에 합당한 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그리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 대출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는 이 부동산의 금액이 과연 주변에 비해서 맞는 금액인지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옆집에서 2억이다. 그럼 옆집은 뭐 2억 1천, 1억 9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건데, 상가나 다른 아파트가 아닌 빌라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빌라 같은 경우는 그 형태도 모두 다르고 건축물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투룸이라고 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주변의 거래 사례가 얼마에 되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범주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법률 검토, 두 번째는 물리실사, 환경실사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무적 실사, 네 번째는 감정평가, 즉 내가 주변에 대해서 가격이 합당한지를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060 투자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지켜야 될 한 가지는 절대 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스톱을 치시나요? 고스톱을 칠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스톱을 칠 거예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 많은 돈을 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들어온 패가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고 많은 돈을 베팅하고 고스톱을 치기 시작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항상 패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투자에 참여를 했다라고 하면은 고스톱판 안에 들어와서 남들이 어떻게 치는지를 계속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룰도 익히고 사람들이 어떤 거를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점수가 많이 나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한 다음에 조금씩 참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승부의 확률을 더 높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더 많은 정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요. 네이버에서 조훈이 제 이름을 치시면은 제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인스타그램도 나오고요. 거기서 팔로우를 하시거나 친구 신청을 하시면은 매일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